어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맨해튼 K타운 일대를 관할하던 친한파 의원 캐롤린 멀로니가 제리 네들러 하원 의원과의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금을 1인당 $10,000씩 탕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 700페이지 이상의 기밀 문건을 유출해 FBI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심야 시간대 주택가에 불법 주차한 상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코로나바이러스를 방문하세요. 비즈니스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힘을 더해주는 은행, 새로워진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맨해튼 K타운 일대를 관할하던 친한파 의원 캐롤린 멀로니가 제리 네들러 하원 의원과의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1992년 처음 의원직에 선출됐고 제리 네들러 의원은 웨스트 사이드를, 멀로니 의원은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수년간 대표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이례적인 두 하원 의원의 대결 구도는 선거구 재조정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제리 네들러 의원은 득표율 55.4%를 기록해 펠로니 의원의 득표율 24.4%를 훨씬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2선거구의 율린 이유는 근소한 차이로 골드만 의원에게 패했으며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리틀넥, 그레인넥, 더글라톤 등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3선거구에는 민주당 후보 로버트 지머맨이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융자금을 1인당 $10,000씩 탕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자금 융자금을 1인당 $10,000씩 탕감해주는 것은 물론 9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던 학자금 융자 상환도 올 연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탕감안에 따르면 연소득 $125,000 이하인 대학 졸업생은 학자금 융자금 중 $10,000씩을 탕감받게 되며 탕감 금액은 모두 $2,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융자 상환 의무가 있는 4,500만 명 중 미상환액이 $10,000 이하가 33%, 1,385만 명으로 이들은 학자금 융자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또 전체의 20%인 900만 명은 미상환액이 $10,000에서 $20,000 사이로 $10,000를 탕감받게 되면 빚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고 전체의 18%는 융자액이 $40,000에서 $100,000로 $10,000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융자 상환이 4개월 유예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1,020억 달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소 700페이지 이상의 기밀 문건을 유출해 FBI의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국립문서보관소가 올해 5월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전격 공개했습니다. 데브라 슈타이델 월 문서보관소 소장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측이 1월 반납한 상자에 기밀문서만 100여 건, 700페이지가 넘었고 특별 접근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는 1급 기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접근 프로그램이란 1급 기밀 중에서도 극비에 해당하는 문건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절대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월 소장은 올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서보관소에 반납한 15개 상자 분량의 문건에 대해 FBI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구하자 이 서한을 보내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입니다. 월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같은 견해는 바이든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방법무부는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받으면서 기밀 유출의 심각성을 알게 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심야 시간대 주택가에 불법 주차한 상업용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23일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차 트럭 집중 단속을 통해 일주일 만에 597건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89대 차량에는 바퀴 잠금 조치를, 55대의 차량은 견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의 주차 규정에 따르면 트럭 등 상업용 차량들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 뉴욕시 주택가 지역거리에 주차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트럭은 위반 시 $65의 벌금을 물게 되며 트랙터 혹은 트레일러의 경우 첫 적발 시 $265, 6개월 이내 재적발 시 $51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어 아담스 시장은 단속을 퀸즈뿐만 아니라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에게 민원 전화 등을 통해 불법 주차 트럭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중 최대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이의건 씨가 칠성가든, 뉴마트 등이 입점한 베이사이드 대형 쇼핑몰을 인수했습니다. 이의건 씨가 설립한 메인 시보리 스프링필드 유한회사는 지난달 28일 퀸즈 7644 베이사이드 61-1 스프링필드 블루버드 소재 쇼핑몰을 만다린 리얼티 NY그룹으로부터 $3,200만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부가 입수한 매입 디드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26일 계약을 체결한 뒤 7월 28일 클로징을 마쳤으며 인수계약 체결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매입 권리 증서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쇼핑몰은 대지가 8만 3천 스퀘어피트, 건평이 4만 스퀘어피트에 차량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한인 식당인 칠성가든과 뉴마트 등 입주업체 대부분이 한인 업체들입니다. 이 씨는 이 법인의 주소를 뉴욕 맨해튼의 38웨스트 32스트릿으로 기재했으며 이 빌딩은 이 씨가 루즈벨트리 38 유한회사 명의로 보유한 빌딩입니다. 이 씨는 38웨스트 32스트릿 빌딩 외에도 22웨스트 32스트릿, 34웨스트 32스트릿 등 맨해튼 코리아타운에만 3개의 대형 빌딩을 보유해 뉴욕 한인 중 최대 부동산 갑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04년부터 코리아타운 빌딩을 매입하기 시작해 2008년과 2014년 각각 한 채씩을 더 매입한 인물입니다. 이 씨는 또 퀸즈 플러싱 39-15 메인 스트릿 대형 빌딩을 지난 2000년 12월 7일 메인 15 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으며 지난 2020년 10월 이 건물을 담보로 뱅크 오브 호프에서 $2,700만 모기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초 팬데믹 사태 발발 후 지금까지 뉴욕 시민의 63%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머스 칼리지와 뉴욕 시립대 공중보건대학원이 공동으로 18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감염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시립대 공중보건대학원장 에이멘 엘모한데스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사람이 감염됐었다는 것이라며 최근 연방주 보건당국이 시행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백신 접종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의 비율이 맨해튼의 경우 60%로 나타났지만 브롱스에서는 34%만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해 차이가 26%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또 퀸즈의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은 5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가을 대대적으로 부스터샷 접종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으며 기존 백신과 함께 부스터샷까지 완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표적 백신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콘 에디슨이 대량의 산업 폐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콘 에디슨이 수백만 갤런의 폐수를 허드슨강에 지속적으로 버려왔으며 방류된 폐수 중 일부는 화씨 90도 이상의 고온 상태로 크롬이나 납 등의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뉴욕시와 허드슨 리버파크 관리 측 모두가 생태계 파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원관리 자문위원을 역임한 한 인사는 공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 오염을 용인하는 대신 돈을 받아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콘 에디슨 측은 20년 전 강으로 산업용 하수를 방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이를 시행해왔다며 일주일에 2번 독성 물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한 후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콘 에디슨과 뉴욕시 환경보존국에 대해 연방청정수법 위반 혐의로 향후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이 치솟으면서 미국 가구 6곳 중 한 곳이 전기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지원관리자협회는 미 전역에서 2천만 가구가 전기료를 체납 중이라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지난달 평균 전기료가 1년 전보다 15% 올랐으며 이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라고 밝히고 요금이 싸지 않아 저소득층은 이를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전기료 체납액은 160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의 2배에 달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의 한 전력업체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이후 전기료를 체납한 가정이 40% 이상 증가했고 뉴저지 전력회사도 올해 3월 이후 90일 이상 전기료를 연체한 소비자가 30%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가 미국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해서 통화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물가 상승률이 8%에서 9%에 달하면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으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이 같은 공격적 정책을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잘 알려진 폴 볼커에 빗대서 볼커 스타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공격적 정책을 사용하는 상황을 정말 피하고 싶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내렸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인해야만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달러 강세가 수출 물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통화 긴축은 더 공격적으로 더 오래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직원들의 업무 능력 평가 때 인종차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노조는 최근 수년간 업무 능력 평가에서 유색인종 직원이 백인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는 성과급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노조는 사측이 업무 능력 평가 때 6개 등급으로 나누며 가장 높은 2개 등급을 받을 확률이 흑인이 백인보다 39%나 낮았고 낮은 2개 등급을 받을 확률은 백인보다 60%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히스패닉계는 상위 2개 등급을 받을 확률이 백인보다 44% 낮았고 하위 2개 등급을 받을 확률은 백인보다 74%나 높았으며 아시안계도 상위 등급 확률은 백인보다 26% 낮은 반면 하위 등급 확률은 백인보다 37% 높았습니다. 특히 2021년 업무 능력 평가 때 전체 직원의 10%에 불과한 흑인이 하위 2개 등급의 18%에 달한 반면 상위 2개 등급 중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조원의 68%에 달하는 백인은 상위권 비중이 81%인 반면 하위권 비중은 71%로 조사됐습니다. 노조는 최상급 평가를 받으면 임금의 1.9%를 보너스로 받는 반면 상위 3번째는 1.5%를 받고 하위 2개 등급은 보너스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며 업무 능력 평가가 보너스로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서면서 이제는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전쟁 상황을 안상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우크라이나는 1000km에 달하는 전선을 두고 러시아군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자국 영토의 5분의 1,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을 러시아군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6개월간의 항전으로 우크라이나군은 10,000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3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군도 이번 전쟁으로 15,000명이 숨지고 45,000명이 부상한 것으로 미국 CIA는 추산했습니다. 양측 합쳐 군 사상자가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데 민간인 피해도 심각합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민간인 28,500명이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고 국경을 넘은 피난민도 1,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난 겁니다. 이번 전쟁은 세계 경제에도 먹구름을 들이웠습니다. 전쟁 직전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쟁의 여파로 1.2%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자 원유 가격은 한때 120달러를 넘어섰고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선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공급량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가격이 1년 전에 10배까지 급등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고강도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힘입어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제재 완화나 외부 도움 없이는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1년 내에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로켓 시스템을 비롯한 장거리 무기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러시아군의 후방 탄약고와 보급로를 연이어 타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